오늘은 기독교 교리서 산책 중에서 미합중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합중국의 기독교 역사는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형성된 기독교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교회 역사입니다. 초기에 미합중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북미 대륙에 정착한 교회는 회중교회입니다. 근데 회중교회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분리주의적 회중교회와 비분리적 회중교회로 나눕니다. 분리주의적 회중교회는 과격한 회중교회고요. 비분리적 회중교회는 온건한 회중교회입니다. 분리주의 회중교회의 특징은 이 브라운주의자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정착한 종교 집단이 분리주의적 회중교회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독립교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극단적 독립교회. 비분리적 회중교회는 온건한 회중교회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교회, 지교회, 지교연합체를 인정하는 회중교회예요. 여기는 지교연합체를 인정하지 않는 독립교회 연합체 이런 거를 구성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라면 회중교회 중에서도 비분리적 회중교회죠. 그리고 지교회와 지교 사이의 연결점을 원하지 않는 형태라면 분리주의적 회중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있는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고요. 여기는 존 코튼, 여기 로저 윌리엄스도 있어요. 로저 윌리엄스도 극단적 회중교회죠. 그래서 회중교회가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에 정착하고 형성된 형태의 교회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얼스터 지방에서 이민 온 이미그레이션 했던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가 미합중국 장로교회죠. 이분들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얼스터에서 왔는데 주로 이제 얼스터에서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회중교회 참여하다가 도무지 회중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본국에 요청하고 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1706년에 동노회가 세워집니다. 프란시스 맥케미가
맥케미가 초대 노회장이 되죠.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대회로까지 발전하는데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뭐 개혁교회도 들어오고 감리교회도 들어오죠. 크게는 감리교회 이렇게 들어오죠. 감리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잉글랜드에 있다는 거 알고요. 잉글랜드의 성공회로부터 나온 종교가 교파가 이제 감리교회죠. 신성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메소디스트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요한 웨슬리가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나 조지 휘트필드도 있어요. 조지 휘트필드가 이런 형태로 미합중국 기독교가 형성되는데요. 18세기에 이 형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교파교회 형태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미국의 기독교의 성격을 규정짓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미국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제1차 대각선 운동입니다. 제1차 대각선 운동은 미국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인 운동일 뿐만 아니라 넘어서 사회 통합 운동도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신대륙의 시민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어메리칸 스피릿, 미국 정신의 시작이죠. 그래서 사회가 하나로 결집하는데 기여한 종교운동이 제1차 대각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신이 하나로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 있으나 기독교의 전통적인 의미의 관점에 보면 개신교 몰락과 세속화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유럽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 운동과 종교적으로 신의 섭리를 거부하는 이신론이 활발하게 대두됐을 때 대각선 운동은 이러한 유럽의 종교 몰락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었죠. 정서적인. 그러니까 진리는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경험이 중요하다. 감성적 종교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제1차 대각선 운동이 끝났을 때는 미합중국 개신교는 더 이상 진리를 논의하거나 진리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 정서적 감성의 일체를 통한 교파주의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특징이 종교 정서주의와 신앙의 개인주의화, 신앙이 개인주의화 됐어요. 점차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지고 부흥주의를 통한 종교 정서적 반응의 신앙을 기대는 형태가 됐어요. 그 결과 오히려 기독교 신학은 더 몰락하고 파괴되는데요. 비평신학들이 우주선 들어와서 미국의 기독교를 회파합니다. 유럽의 비평신학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국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이 활개를 치는 형태의 기독교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이 대각선 운동이란 세속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데카르트주의로부터 비롯된 주관주의, 서브젝티비즘과 합리주의, 레셔널리즘에 침몰된 신대륙 기독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는 전반적으로 정통 교리로부터 이탈하고 실천적 무신론의 종교로 나아가요. 인간의 감정만을 부추기는 이런 종교 운동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은 감리교회 조지 히필드, 장로교회 길버트 테넌트, 회중교회 조나단 에드워드, 이 세 분이 큰 역할을 하시죠. 제1차 대각성 운동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일치되는 어떤 그런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미국의 기독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색채를 형성하는데 이분들에게 영향을 준 전대 인물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영향을 준 그분은 이제 누구냐면 (1720년) 뉴저지 라리탄 밸리에 에서 있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 프렐링 후이젠, 이름도 어렵네요. 1748년에 돌아가신데 이분이 1691년 태어나서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독일에서 경건주의 교육을 받아서 28세 나이로 아메리카에 와서 하나님의 기독교 목사를 심우할 때 그때 교인들에게 보다 깊은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라 하고 결국 이제 감정적인 주의적인 부흥 운동에 그가 가담합니다.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길버트 테넌트와 윌리엄 테넌트가 이분에게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도 이런 방식을 도입했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장로교 분열의 원인이 되는데 장로교가 구파와 신파로 나눠지는 원인이 되죠. 구파는 정통 칼빈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부류고 신파는 새로운 부흥주의 편승해서 자극적인 기독교를 추구했던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 기독교는 그렇죠. 형성이 돼요. 이분들은 제1차 대각성 운동 결과 미국 기독교의 형태가 형성된 거죠. 형태가 형성이 됐어요. 미국 기독교의 형태가 어떤 형태건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어찌됐건 이 기독교 교리사는 장로 관점을 쓰는 거니까 이후에 장로교 역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아직 총회도 세워지기 전에 두 파로 갈려집니다.
것은 구파와 신파입니다. 구파는 정통 칼빈주의를 고수하려고 했던 것이고, 신파는 부흥주의에 기대서 좀 더 자극적인 기독교를 추구했죠. 종교 정서주의이기도 하고, 이거는. 근데 이 두 파의 분열의 원인은 목회자 수급에 대한 입장 차입니다. 입장 차이. 구파는 조금 더 목회자를 잘 교육시켜서 세우자. 목사를 좀 엄밀하게 교육시켜서 잘 세우자. 그런 주의였고, 심판은 지금 계속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엄밀하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대충 세우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 목회자를 성실하고 좀 충실하게 가르쳐서 세우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세우느냐 했을 때, 가볍게 세우는 쪽이 신파예요. 그리고 조금 더 철저히 공부시켜서 목사를 세우자는 게 구파고. 그래서 이것을 올드 사이드, 뉴 사이드라고 합니다. 18세기 일이죠. 18세기. 그래서 후대 찰스 하치와 타일러의 싸움에서 비롯된 구학파와 신학파하고는 좀 다른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구파, 신파는 18세기 일이고, 구학파, 신학파는 이때보다 한 세기 후에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구학파, 신학파 문제가. 여기 구파, 신파입니다. 갈라졌어요. 두 파로 갈라졌는데, 장로 교회로는 남아있지만 구파, 신파라 해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형태가, 구파는 다수였고 신파가 소수였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파가 좀 적었죠. 1741년에서 1758년. 분열의 기간이 이렇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각자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또 세워가는데, 1753년, 1758년입니다. 58년에 이제 세월이 갔는데요. 구파는 조금 더 컸어요. 구파는. 신파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의 교세가 비등해졌다. 교세가 거의 비등해졌어요. 비등비등한 거죠. 교세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처음 갈라질 때의 구파의 원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교회가 색다르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칼빈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원로들이 다 돌아가시고, 신파는 또 세력이 커지고, 목사를 대충 세워서 목회를 함으로 사람은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두 파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구파는 교세 확장이 늦고 신파는 정통성이 딸리죠. 당연히. 목사의 자질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 파가 하나로 합칩니다. 그것이 1758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결합을 하죠. 1758년에 재결합합니다. 그래서 1758년 5월 22일에 구파와 신파 연합 대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열어요. 그래서 일치에 대한 모임을 가지고 하나로 합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됐어요. 두 파가 1758년. 대회라는 성격은 장로에서 시노드인데 헬라어로 영어로 시노드인데요. 시노드 이건 총회보다는 약간 급이 낮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비슷한 임시회로서 성격이 있는. 그래서 아직 총회가 세워지기 전에 필라델피아 대회, 뭐 뉴욕 대회 이렇게 해서 대회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대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고 아직 총회가 되기에는 이제 몸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운 게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로그 칼리지, 그 프린스턴 대학교하고는 좀 다른, 프린스턴 세미나리입니다. 다른 학교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우고 초대 학장으로 존 낙스 위더스푼을 초빙해요. 존 낙스 존 낙스 위더스푼을 초빙합니다. 1723년에서 1794, 1723년에서 1794년에 돌아가세요. 네. 스코틀랜드 사람이고요.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앤드류 대학에서 신학 박사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민 초청을 받아서 1766년에 초청을 받아서 왔다가 다시 한번 1768년에 정식으로 초빙받고 프린스턴 칼리지 학장으로 옵니다. 이분의 신학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분의 신학이 미국 장로교 신학의 방향타가 되죠. 이분은 또 독립선언서의 서명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1789년) 미합 중국 최초의 장로교 총회의 의장 역할도 했습니다. 중요한 분이죠, 이분은. 이분의 신학은 후대에 찰스 하츠에 의해서 개성이 되었고 장로교 신학으로 미국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분열됐던 교회가 하나가 되고 1789년에 미합중국 장로교의 첫 총회가 열리면서 장로교는 어찌됐든 미국에서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을 추구하는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합중국 내에 장로교가 머무르는 형태의 어려움들에 대한 역사를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